오늘 하루만 내 아들 노릇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골목 어귀에 선 노부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거든요. 두려움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써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눈빛을 마주한 사내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담배 연기가 공중에서 흩어지다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 노부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묘한 부탁 한마디가 썩어가던 판을 통째로 뒤집을 터였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겨울 햇살이 유난히 낮게 깔리는 오후였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낡은 골목, 한때는 정겨운 이웃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길이 이제는 차갑고 기다란 그림자만 드리우고 있었어요. 골목 양쪽으로 늘어선 낡은 담벼락에는 세월의 얼룩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찬바람이 불 때마다 구석에 모인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흩어졌습니다. 누군가 오래전에 심어놓은 감나무 한 그루가 담장 너머로 가지를 내밀고 있었는데 열매 하나 남기지 않은 앙상한 가지가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검은 선처럼 그어져 있었죠. 그 아래를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 4시의 골목은 그렇게 텅 비어 있었어요. 박춘자 여사는 그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낡은 모직 코트 하나를 단단히 여미고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82해의 세월이 등에 얹혀 있어도 그녀의 등은 굽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고개를 숙여야 할 순간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고개 대신 무릎을 굽히는 쪽을 택했거든요. 무릎은 다시 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어서고 나면 반드시 이겼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법원 우편물이 가득했는데 그녀는 차마 그걸 집에서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혼자 식탁 앞에 앉아 그 글자들을 읽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라도 맞으면 정신이 버텨줄 것 같았어요. 봉투 겉면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거든요. 바람이 코트 자락을 건드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편물의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년후 경계시 심판 청구서, 아들 김진수가 법원에 낸 서류였어요. 어머니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 법적으로 재산과 신변을 대신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중하고 법적인 언어들로 촘촘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단 하나였거든요. 어머니, 이제 당신 인생은 우리가 접수합니다. 이미 강남의 빌딩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30평 남짓한 상가 건물, 남편 황학수 씨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했던 그 건물이었어요. 아들 진수가 자신의 도장을 위조해 팔아치웠다는 걸 춘자 여사가 알게 된 건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다가 담당 직원이 슬쩍 건넨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강남 건물 매각하셨어요? 자산 변동이 크게 잡히던데요. 그 말을 듣던 순간 춘자 여사의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직원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길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는데 서류를 들여다보는 손이 얼마나 떨렸던지 안경이 바닥에 떨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30억.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른 채 그녀는 혼자 식탁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슬픔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최수경이 찾아왔어요. 미소를 띠고 들어와 차를 마시면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수 오빠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 건물 팔아서 빚도 갚고 애들 학비도 냈거든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맞지 않겠어요? 법적으로 정리하면 서로 편하잖아요. 편하다는 말을 그렇게 무서운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그날 알았습니다. 수경이 돌아가고 난 뒤 춘자 여사는 찻잔을 들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그대로 놔둔 채 창밖을 오래 봤습니다. 수경은 차에 오르자마자 내비게이션을 눌렀을 것이었어요. 다음 약속지로 향하는 경로를 찾으면서 방금 전 이 집에서 나눈 대화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졌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불렀던 그 입이 차 안에서는 어떤 말을 쓰는지를 춘자 여사는 알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이 슬픔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이 더 쓸쓸했습니다. 아들이 미웠어요.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뼈까지 저렸죠. 그러나 그 아이를 낳고 키운 건 자신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다칠까봐 밤새 이불을 여며줬던 기억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고 대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성년후견 심판에 맞서려면 자신이 정신적으로 온전하다는 걸 법원에 직접 증명해야 했는데 그러려면 곁에서 증언해줄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는 아들뿐이었고 그 아들이 바로 청구인이었어요. 돌아올 곳이 없었습니다. 그 막막함이 춘자 여사를 골목으로 내몰았어요. 골목 끝에서 멈췄을 때 낯선 사내들이 3명 서 있었습니다. 골목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담배를 피우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체격도 눈빛도 범상치 않았어요. 오른쪽 귀에 굵은 금귀걸이를 한 사람, 목에 문신이 드러난 사람, 손마디가 두툼하게 굳은 사람. 누가 봐도 조직 쪽 사람들이었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돌아서거나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겠죠. 하지만 박춘자 여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그 셋을 한 번씩 훑었어요. 아주 느리고 아주 정확하게. 담배를 피우던 사람의 손이 먼저 멈췄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을 보던 사람이 화면에서 눈을 뗐고 마지막으로 담벼락에 기대어 있던 사람이 천천히 등을 세웠어요. 이 노부인에게서 뭔가 압도되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오래되고 무거운 기운 같은 것이었습니다. 춘자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실례합니다만. 세 사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제 아들 노릇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흘 뒤에 법원 가야 하는데 곁에 서줄 가족이 없어서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죠. 귀걸이를 한 사내가 픽 웃으며 뭔가 말하려는 순간 골목 안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낮고 굵은 목소리였어요. 걸음걸이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내였는데 나이가 60은 넘어 보였습니다. 짧게 센 머리, 손등에 바랜 문신, 그리고 보는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눈. 그가 춘자 여사를 보더니 두 발이 땅에 박히듯 섰어요. 이미 하얗게 바랜 눈썹 아래로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형수님? 그 한마디에 골목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오칠봉이었어요. 흑룡파의 마지막 원로 중 한 명이었고 춘자 여사의 남편 황학수 씨와는 반세기 가까운 의리로 묶인 사람이었습니다. 황학수 씨가 세상을 떠난 뒤로 연락을 끊고 지냈던 것은 형수님 곁에 있으면 자꾸 과거가 끌려 들어온다고 생각해서였어요. 그것이 형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스스로 납득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오칠봉이 연락을 끊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황학수 씨가 쓰러지던 그날 밤 오칠봉은 옆에 없었습니다. 있어야 했는데 없었어요.
조직 내부의 다른 일을 처리한다며 자리를 비웠는데 그 일은 사실 형님 몰래 진행하던 소규모 사업건이었습니다. 형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종류의 일이었거든요. 황학수 씨가 홀로 쓰러지던 그 2시간 동안 오칠봉은 다른 곳에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3년을 두고 그를 갉아먹었고 형수님의 눈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사라졌던 것이었어요. 지금 이 골목에서 그 눈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오칠봉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풀렸어요. 눈가를 건드리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외면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형수님을 봤어요. 형수님의 눈에는 그 죄책감을 묻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봤어요. 오래 알아온 사람을 보는 눈으로 그냥 봤습니다. 형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춘자 여사가 서류 봉투를 천천히 내밀었어요. 내가 지금 곁에 기댈 데가 없구나.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하소연도 없었어요. 평생 약한 소리를 입 밖에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에 오칠봉의 손이 떨리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죄책감과 충성심이 3년의 침묵을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오칠봉이 서류를 다 읽었을 때 골목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주황빛을 흘렸고 그 아래서 그의 표정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조금씩 굳어갔어요. 성년후견 청구서, 정신감정 일정, 재산 목록 조회 동의서, 법적인 언어들이 가득했지만 그것들이 담고 있는 뜻은 하나였습니다. 이 82살의 여인을 법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작업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오칠봉의 턱이 단단하게 잠겼습니다. 서류를 접는 손이 느렸어요. 서두르면 내면이 드러날 것 같아서였죠. 그날 밤 종로구 인근의 작은 고깃집에서 오칠봉은 자신이 현재 관리하는 조직의 중간 간부들을 불렀습니다. 고깃집은 낡고 작았어요. 연탄불 위에 놓인 석쇠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가 났고 천장에 매달린 환풍기가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67명이 조용히 모였는데 조직은 예전만큼 크지 않았어요. 황학수 씨가 떠난 뒤로 흑룡파는 서서히 해체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오칠봉은 현재 합법적인 청소 용역 업체를 운영하며 예전 조직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고깃집에서 오칠봉이 꺼내놓은 서류를 차례로 읽어내려가는 사내들의 눈빛은 용역. 업체 직원들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형수님이시다. 그 말 한마디에 고깃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던 손이 내려갔고 소주잔을 기울이던 사람이 잔을 식탁에 내려놨어요. 젊은 쪽에 앉은 강패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흑룡파 대모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칠봉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강패주는 29이었습니다. 직접 황학수 씨를 본 적은 없었지만 이 바닥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흑룡파라는 조직을 만든 것도 그 조직이 힘을 쓰던 시절에 질서와 의리라는 원칙을 세운 것도 황학수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서 반세기를 함께한 박춘자 여사는 이름보다 별명이 더 유명했죠. 독사할매.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의미였어요. 남편이 쓰러졌을 때도 조직이 외부에서 압박을 받을 때도 그분이 허리를 펴고 앉아 조용히 방향을 잡아줬다고 들었거든요. 그분이 지금 아들에게 버림받아 법원 싸움을 혼자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패주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형님, 그 아들이라는 작자 신상 좀 알아봐도 됩니까?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유봉재가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봉재는 조직에서 정보 수집을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손이 빠르고 머리가 돌아가는 편이었거든요. 이틀도 안 걸렸습니다. 김진수, 46살, 중견 건설사 영업부장 출신이었고 현재는 퇴직 후 지인 명의로 소규모 부동산 개발, 컨설팅 업체를 운영 중이었어요. 빚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사채 빚이 무려 12억 원이었는데 어머니 빌딩을 판 돈 3억 중 절반 가까이가 그 빚 갚는 데 쓰였고 나머지는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 올리는 데 들어갔어요. 그러고도 모자라 남은 어머니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해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 예금과 소형 상가 2채 합산하면 15억 정도 되는 재산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며느리 최수경은 더 치밀했습니다. 진수보다 훨씬 영리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성년후견 청구를 주도한 것도, 변호사를 고용한 것도, 법원에 제출할 증인과 서류를 준비한 것도 수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었고 서류에는 어머니를 위한 전문적인 돌봄 체계 마련이라는 문구가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최근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물건을 잃어버린다는 증언도 준비되어 있었는데 물론 그 증언들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수경은 경로당 회원들을 찾아다니며 어머님이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요라고 말했어요. 그 입에서 나온 어머님이라는 단어는 뒤돌아서면 그 노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소율 변호사와 통화할 때 수경의 말은 늘 명확하고 건조했어요. 그 노인 쪽 감정의 선정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이라고 부를 때와 노인이라고 지칭할 때의 온도차가 이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수경이 선임한 변호사는 박소율이었어요. 40살의 여성 변호사로 가사 전문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재산 이전 관련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수임료도 그에 걸맞게 높았어요. 박소율 변호사 사무실은 서초동의 고층 빌딩 안에 있었는데 통유리 너머로 강남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전망 좋은 사무실에서 수경은 박 변호사와 마주 앉아 계획을 짰어요. 감정에서 정상 판정이 나오더라도 2차 감정 신청과 이의제기로 시간을 끌고 그 사이에 남은 예금과 상가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틈새도 이미 확인해뒀습니다. 수경의 목소리는 그 자리에서도 낮고 차분했어요. 어머니 걱정이 아니라 투자 계획을 이야기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수경이 사무실을 나오며 진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다음 달 초면 끝나. 그냥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와. 전화 너머 진수는 한참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드실 텐데. 수경이 차에 오르며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해드리는 거잖아. 전화가 끊겼어요. 그 말에 양심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수경은 시동을 걸면서 내비게이션을 눌렀어요. 다음 약속지로 향하는 경로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있었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수경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오칠봉은 유봉재의 보고를 다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의 눈이 아주 천천히, 아주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아랫사람들은 그 눈빛을 알고 있었어요. 봉 형님이 그 눈을 할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는 결심이 선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모신다. 딱 4글자였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칠봉은 직접 춘자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것, 절차적으로 해야 할 것,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춘자 여사는 듣는 내내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딱 한마디를 했어요. 진수한테 해코지는 하지 마라. 오칠봉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형수님. 법원 정신감정 날짜는 열흘 뒤였습니다. 오칠봉은 유봉재와 강패주를 앞세워 춘자 여사 곁을 지키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낮에는 유봉재가 인근에 대기하며 외출을 동행하고 저녁에는 강패주가 골목 초입에 차를 세워두는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주차된 차 한 대,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동네 사람 한 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빈틈없는 보호막이었거든요. 춘자 여사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침에 유봉재와 마주치면 밥은 먹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유봉재는 매번 예, 형수님하고 대답하면서 눈을 내리깔았는데 사실 아침을 걸은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러는 사이 법적 준비도 착착 진행됐습니다. 오칠봉은 인맥을 뒤졌어요. 이 바닥에서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줄이 닿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렇게 닿은 곳이 한 의료법인의 원장이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정환. 나이 53, 대학병원 출신으로 현재 개인 병원을 운영 중이었어요. 과거에 오칠봉이 조직원 한 명의 치료비를 대신 내줬을 때 병원 문을 열어준 인연이 있었는데 그 인연이 오래되고 조용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노정환 원장은 춘자 여사를 직접 면담했어요. 2시간에 걸친 면담이 끝나고 원장이 오칠봉에게 말했습니다. 인지 기능 전혀 이상 없어요. 이 연세에 이 정도 언어 구사력과 기억력은 상위권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칠봉이 처음으로 입가에 힘을 풀었어요. 골목에서 담배를 끄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형수님은 괜찮으시다. 그 한 가지 사실이 그날의 전부였어요. 방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 밖의 방향에서 왔어요. 며느리 최수경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춘자 여사의 평소 지인들, 즉 동네 경로당 회원들과 오래된 이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어머님 걱정에 인사를 드리러 왔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흘리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저번엔 냄비를 태우셨대요. 이름을 갑자기 못 부르신다더라고요. 혼자 사시면서 많이 위험하신 것 같아서요. 진위를 따지기 어려운 말들이었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딱 확인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는 수준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수경의 입에서 나올 때는 늘 어머님이었지만 그 말들이 경로당 안을 돌고 돌아 춘자 여사의 귀에 닿을 때쯤엔 이미 낯선 사람 이야기처럼 변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경로당 회원 최말순 씨가 걱정이 되어 춘자 여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춘자 씨, 며느님이 오셨던데 요즘 몸은 좀 어때요? 내가 뭔가 걱정이 돼서. 수화기를 쥔 춘자 여사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말순 씨는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목소리에 의심의 뉘앙스가 비록 아주 작더라도 담겨 있다는 것이 손을 조이게 만들었어요. 나 멀쩡해, 말순 씨. 전화를 끊고 춘자 여사는 창가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려고 뻗은 손이 멈췄어요. 그대로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감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앙상한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낮은 소리를 냈어요. 수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수 명의로 춘자 여사의 주거래 은행에 연락을 넣었어요. 형식적으로는 어머니의 노후 재정 보호를 위한 보호자 연락이었지만 실제로는 계좌에 거래 제한을 걸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은행 측에서 바로 응하지는 않았지만 법원 성년 의견 결정이 나면
즉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해뒀어요. 그 사실을 유봉재가 파악한 것은 사흘 뒤였거든요. 은행 쪽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봉재가 오칠봉에게 보고하자 오칠봉의 목소리에 날이 섰어요. 감정 날짜까지 형수님 손 못 대게 해. 그런데 유봉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형님, 수경 씨가 섭외한 감정이가 문제예요. 박 변호사 쪽이랑 연결된 의사인데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청구인 측에 유리한 감정 결과를 낸 전례가 있어요. 관련 자료 있습니다. 오칠봉이 그 자료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판결문 복사본들, 수입 날짜들, 감정 결과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미 짜여진 판이었거든요. 어머니를 상대로 아들과 며느리와 변호사와 감정이가 한 팀이 되어 움직이는 게임이었습니다. 수경은 한 발 더 나갔어요. 법원에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춘자 여사의 옛 지인이라는 사람의 진술서였는데 그 내용이 뼈를 쳤어요. 박춘자 씨가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아들 노릇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목격했다. 골목에서 낯선 사내들에게 아들 노릇을 부탁한 그 장면이 이제 법원 기록이 된 것이었거든요. 박소율 변호사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잠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불리던 노인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준 셈이었으니까요. 춘자 여사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참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가 한 일이 왜 이상하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살면서 가장 처절한 순간에 가장 솔직하게 도움을 구한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을 약점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법원 정신감정 전날 밤 춘자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천장이 유난히 낮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황학수 씨가 살아있을 때는 이 방이 이렇게 좁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혼자 누우면 사방이 다 벽인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가 지났을 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물 한 잔을 마시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밤 춘자 여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법원 정신감정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감정 면담실은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이었어요. 대기실에서 그 방까지 걸어가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양쪽 벽에 붙은 사건 안내 게시물들이 스쳐 지나갔고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하얗게 깔렸어요. 복도 끝에서 서류를 들고 오가는 법원 직원들은 춘자 여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볼 이유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 복도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무관심이 계좌 동결보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면담실에 들어섰을 때 감정의 권창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손짓으로 맞은편을 가리켰어요.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춘자 여사는 그 손짓을 보며 잠시 멈췄어요. 평생 누군가의 손짓으로 자리를 안내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내보이지 않았어요. 천천히 앉았습니다. 등을 기대지 않았고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권창식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면담은 2시간이었어요. 날짜를 묻는 질문, 최근 사건을 묻는 질문, 계산 능력을 보는 문제들에 춘자 여사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권창식은 그녀가 단어를 찾기 위해 잠깐 숨을 고르거나 생각을 정리하려고 시선을 위로 올리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82살 노인이라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순간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언어, 유창성 저하, 주의 집중력 간헐적 저하라는 전문 용어로 포장되어 기록될 것이었거든요. 권창식의 펜은 춘자 여사가 유창하게 대답하는 순간보다 멈추는 순간에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오칠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의사, 나를 보지 않았다. 오칠봉이 눈으로 물었습니다. 춘자 여사가 낮게 이어 말했어요. 사람 눈을 보면 알아. 그 사람은 이미 결론을 갖고 들어온 거야. 이틀 뒤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의심, 일상적 의사결정 능력의 간헐적 제한이 관찰됨. 성년후견 개시에 대한 법원의 추가 검토를 권유함. 단정 짓지 않으면서도 후견 개시를 사실상 지지하는 방향으로 작성된 문서였어요. 박소율 변호사는 이 감정서를 근거로 즉각 후견인 선임 신청과 잠정 재산 처분 금지 해제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 서류들이 법원에 도달한 날 춘자 여사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의 계좌에 법원 명령 대기 상태가 설정되었습니다. 거액 이체에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 문자를 읽는 동안 춘자 여사의 시선이 화면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이름 앞에 법원 명령 대기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몸 어딘가를 세게 눌렀어요. 23번 쉬었습니다. 며칠 뒤 경로당에서 소식이 왔어요. 총무를 맡고 있는 오연자 씨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춘자 씨 있잖아요. 이번 달 경로당 모임에는 좀 쉬는 게 어떨까요?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서. 수경이 뿌린 이야기들이 경로당 안에 퍼진 것이었어요.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박춘자 씨가 요즘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였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다니던 그 모임에서 이번 달만 쉬라는 말이 나온 것이었어요. 춘자 여사는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 창을 올려다보지 않았어요. 그녀가 이 골목에서 수십 년을 살았다는 것을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도 이제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춘자 여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더 가혹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소율 변호사가 오칠봉과 조직원들의 전과 기록을 법원 서류에 첨부한 것이었어요. 청구인의 어머니 박춘자 씨 주변에 정가가 있는 인물들이 접근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명시적으로 조폭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과거 조직 연루 이력과 법원 조회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담당 판사 앞에 놓인 순간 오칠봉의 존재가 오히려 춘자 여사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이 범죄 조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었거든요. 오칠봉은 그 서류를 보고 처음으로 자신이 도움이 아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오랫동안 천장을 봤어요. 3년 전 황학수 씨가 쓰러지던 날 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자신이 없는 것이 형수님께 짐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있는 것이 짐이 됐어요. 뭘 해도 어디에 있어도 결국 짐이 되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오칠봉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강패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우리가 잠깐 물러서는 게 나을까요? 오칠봉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면 형수님이 혼자 남습니다. 버티면 형수님의 싸움에 짐이 됩니다. 이기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날 저녁 춘자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칠봉아, 나 좀 보러 오너라. 그녀의 집 작은 거실,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칠봉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자신들의 존재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춘자 여사는 끝까지 듣고 나서 잠시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낡은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물러나라는 말이냐? 오칠봉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춘자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뒤로 물러서서 이긴 적이 없다. 그 말이 거실을 채웠어요. 오칠봉은 고개를 들어 형수님을 봤습니다. 어금니를 깨물었어요. 3년의 죄책감도 지금의 무력감도 이 한마디 앞에서는 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었어요. 이긴 뒤에 고개를 숙이는 법만 알았던 분이었거든요. 방법을 찾겠습니다, 형수님.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법원 최종 신문기일이 3주 뒤였거든요. 그 3주가 전쟁이었습니다. 방법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강패주였어요. 29의 이 청년은 조직 일을 하기 전에 잠깐이지만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법 자체를 깊이 아는 건 아니었지만 서류를 읽는 감각만큼은 나이에 비해 꽤 뛰어났어요. 그가 밤새 들여다본 것은 박소율 변호사의 과거 소송 기록이었습니다. 법원 열람 시스템 앞에서 2시간 넘게 앉아 공개된 판결문과 기록들을 하나하나 내려받았어요. 자판을 두드리는 손이 저려올 때쯤 화면에 뭔가 걸렸습니다. 날짜와 사건 번호, 그리고 이름 하나가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강패주는 화면을 더 가까이 당겼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자리를 일어났는데 그 손에는 날짜가 빼곡히 적힌 메모지 여러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패주가 오칠봉 앞에 메모지를 내밀었어요. 형님, 박소율 변호사가 수임한 성년후견 사건 중에 결과적으로 감정이 번복된 사례가 3건 있어요. 3건 모두 권창식 의사가 처음에 감정서를 쓴 사건이고요. 그중 한 건은 2심에서 1심 판단이 뒤집혔는데 이유가 감정이의 객관성에 의심이 간다는 거였습니다. 오칠봉이 메모지를 받아들었어요. 강패주가 이어 말했습니다. 권창식이 작성한 감정서와 박소율이 수임한 사건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단순한 우연치고는 건수가 너무 많거든요. 감정 결과가 청구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온 게 6건 중에 5건이에요. 이것은 법적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만들 수 있는 자료였어요. 법원이 감정이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면 권창식의 감정서는 무력화될 수 있었고, 그러면 수경 측의 주장 전체가 근거를 잃게 됐습니다. 오칠봉이 이 자료를 들고 노정한 원장을 다시 찾아갔어요. 노정한 원장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이 정도면 법원의 감정인 기피 신청을 해볼 수 있어요. 법원이 받아들이면 새로운 감정인을 지정해야 하고 일정이 재조정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더 충실한 소견을 준비할 수 있고요. 단 이것을 법적으로 진행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자 여사는 변호사 없이 혼자 싸우고 있었거든요. 상대는 박소율이라는 전문가를 앞세우고 있었는데 말이죠. 두 번째 실마리는 유봉재가 가져왔습니다. 임혜준, 나이 42, 가사노인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유봉재의 형이 임혜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연결로 닿은 것이었습니다. 임혜준 변호사의 어머니가 3년 전에
비슷한 방식으로 성년후견 심판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당시 상대편 변호사가 다름 아닌 박소율이었거든요. 임혜준은 그 사건을 계기로 아예 가사노인법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 사건에서 어머니를 지켜냈고 이후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무료 또는 저가로 대리해온 이력이 있었어요. 박소율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임혜준의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을 사무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혜준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었거든요. 노인 사건을 맡으면 의뢰인의 어머니와 자신의 어머니가 겹쳐 보이는 버릇이 있었고 그럴수록 판단보다 분노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직원이 몇 번이나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법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때로는 강점이 되기도 했지만 냉정해야 할 순간에 발목을 잡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박소율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임혜준의 턱이 먼저 굳었어요. 임혜준 변호사는 춘자 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낡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는 서류보다 먼저 춘자 여사의 말을 들었어요. 1시간 넘게 끼어들지 않고 메모를 하면서요. 다 듣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박춘자 씨, 이 사건에서 이기려면 감정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빌딩 매각건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병행해서 압박을 넣어야 합니다. 아드님이 형사 위험을 감수하게 되면 잦은 취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생겨요. 춘자 여사가 임혜준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진술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임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압박이 목적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는 것만으로도 상대 변호사 측에선 협상 테이블을 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춘자 여사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방법이라면 해볼 수 있겠다. 임혜준 변호사가 감정인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강패주가 모은 자료가 근거였습니다.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 근거로서 법원이 검토해야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담당 판사가 그 신청을 받아들이기까지 나흘이 걸렸습니다. 나흘 뒤 법원이 감정인 기피 신청을 인용했어요. 권창식의 감정서는 공식적으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법원 직권으로 새로운 감정이가 지정됐고 재감정 일정이 잡히면서 최종 신문기일은 한 달 뒤로 미뤄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박소율 변호사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서초동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강남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계획이 흔들렸어요. 그녀가 수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정서가 날아갔어요. 새 감정이가 들어오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요. 전화 너머 최수경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수경의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계산이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 침묵 속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오칠봉은 이 소식을 들으며 창밖을 봤어요.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감나무 가지를 보니 뭔가 달라진 것 같았는데 처음엔 무엇인지 몰랐어요. 한참 보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가지 끝이 아주 조금 부풀어 있었거든요. 임혜준 변호사는 잠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박소율 변호사 사무실과 달리 작고 낡은 곳이었어요. 창문으로는 강남 정경 대신 옆 건물 외벽이 보였고 책상 위에는 판결문 복사본들이 쌓였습니다. 커피잔이 여러 개 모였어요. 하지만 그 낡은 책상 위에서 준비되는 것들이 서초동 통유리 사무실에서 나온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터였거든요. 새 감정이가 들어오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만들어놔야 했습니다.
노정한 원장의 정상 소견서에 더해 춘자 여사의 일상적 의사결정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모았어요. 최근 몇 달간의 은행 거래 내역, 독자적으로 작성한 민원 서류, 경로당 활동 기록, 일상적으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이 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근거를 층위별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임혜주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박소율이라는 이름을 마주칠 때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머니 사건 때 그 목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3년이 지나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이 사건에서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냉정함을 잃는 순간이 오면 독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정리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박춘자 씨의 사건이다. 내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을 속으로 몇 번이고 되풀이했어요. 강패주는 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수경이 뿌린 소문의 흔적을 추적했어요. 경로당 회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는데 정중하게, 천천히, 조폭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스스로 의식했는지 그날따라 깔끔하게 차려입고 갔다고 나중에 유봉재에게 말했습니다. 경로당 문을 들어서면서 잠깐 멈췄다고도 했어요. 어르신들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였거든요. 그렇게 만난 사람 중에 오연자 씨가 있었어요. 73살의 아주머니로 경로당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최수경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패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그때 며느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오연자 씨가 눈썹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그 며느님 말이죠? 와서는 어머니가 요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신다. 혼자서는 위험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때 내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냐면 나는 춘자 씨를 매주 보거든요. 그런 모습 본 적 없어요. 오히려 우리 중에 제일 정확한 분이에요. 강패주가 천천히 말했어요. 어르신, 법원에 사실 확인서를 써주실 수 있을까요? 직접 보신 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오연자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써드리죠. 내가 직접 본 걸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로당 회원 4명의 사실 확인서가 모였습니다. 오연자 씨의 확인서가 마지막으로 도착했을 때 임혜준 변호사가 파일을 정리하며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싸울 수 있게 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임혜준 변호사는 빌딩 매각건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준비했어요. 위조 인감 사용, 부동산 사기, 횡령, 혐의 3가지를 추릴 수 있었습니다. 매각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인감 대조 결과를 근거로 삼았어요. 춘자 여사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필적 감정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임혜준이 고소장을 춘자 여사 앞에 두었습니다. 서명하시면 접수합니다. 이 고소가 진행되면 김진수 씨는 수사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보다는 합의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춘자 여사가 고소장을 오래 내려다봤어요. 손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글자들을 따라 내려가다가 자신의 이름이 피해자로 적혀 있는 대목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어미가 아들을 피해자로 신고하는 서류. 이 서류 한 장이 어떤 무게인지를 춘자 여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임혜준 변호사가 말을 얹지 않고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펜을 들었어요. 서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날 오칠봉은 알리지도 않았는데 경찰서 앞에 서 있었어요. 멀리서 소리 없이 그저 서 있었습니다. 춘자 여사가 경찰서에서 나오다가 그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어요.
전봇대에 걸린 낡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학수 씨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춘자 여사가 낮게 말했어요. 오칠봉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개가 조금 더 숙여졌어요. 황학수 씨가 쓰러지던 그날 밤이 또 스쳤습니다. 그 죄책감이 3년 만에 다시, 그러나 이번엔 다른 무게로 내려앉았어요. 슬픔이 아니라 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형님, 이번엔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소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칠봉의 발이 땅을 더 단단히 디뎠습니다. 고소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박소율 변호사에게 먼저 들어갔고 박 변호사가 수경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수에게도 연락이 갔어요. 진수의 손이 전화를 쥔 채 한참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소환이 시작되면 영업활동, 금융거래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이었거든요. 박소율 변호사가 임혜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온 것은 고소 접수 사흘 후였습니다. 협의 가능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임혜준이 전화를 끊고 춘자 여사에게 보고했어요. 그녀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조건은 내가 말할게.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싸움의 주도권이 어느 쪽으로 넘어왔는지 그 한 문장으로 충분했어요. 협의 자리는 임혜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햇살이 낡은 블라인드 사이로 가느다랗게 들어오는 사무실이었어요. 박소율 변호사가 왔고 진수도 왔습니다. 수경은 오지 않았어요. 진수는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춘자 여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발이 잠깐 멈췄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봤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진수가 먼저 시선을 내렸어요. 회의 테이블의 나뭇결을 봤습니다. 그 나뭇결이 꽤 오래 그의 시선을 잡아뒀어요. 박소율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성년 의견 청구를 자진 취하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형사 고소를 취하해 주시고 향후 양측 간의 법적 분쟁 없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원합니다. 임혜준 변호사가 춘자 여사 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렸어요. 박소율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임혜준의 어깨에 잠깐 힘이 들어갔습니다. 3년 전 어머니 사건, 그 법정에서 마주쳤던 그 눈이었어요. 하지만 어깨를 내렸습니다. 박춘자 씨의 사건이다. 내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을 속으로 한 번 더 되풀이했어요. 춘자 여사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후견 청구 취하, 빌딩 매각 대금 반환, 남은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 주장 포기. 이 세 가지가 조건입니다. 박소율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예상보다 조건이 명확하고 빈틈이 없었거든요.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전부였어요. 목이 잠겼습니다. 46살의 아들이 그 한마디를 겨우 꺼냈어요. 뒤에 뭔가 더 이어지려고 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올 말이 없었던 거죠. 변명도 할 수 없었고 사과도 아직은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떠올랐어요. 춘자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진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것이었어요. 협의는 그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박소율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의가 필요하다며 일주일의 시간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경이 진수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내용이었지만 수경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재산 분할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사채 빚 12억 중 절반은 수경에게도 숨겨온 빚이었거든요. 수경은 어머니 재산을 손에 넣으면 그 빚도 정리하고 자신이 관리권을 쥘 수 있다고 계산했어요. 하지만 이번 싸움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자 수경의 계산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유봉재가 끝까지 추적하던 것이 있었어요. 30억 매각 대금의 흐름이었습니다. 금융 기록을 들여다보던 유봉재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어요. 돈의 일부가 진수 명의가 아닌 다른 법인 계좌로 들어간 것이 포착된 것이었거든요. 그 법인을 추적해보니 사실상 수경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 법인이었습니다. 진수가 빌딩 매각 후 입금받은 돈 중 3억이 그 법인 계좌로 이체된 뒤 다시 수경 개인 계좌로 분산된 것이었어요. 수경은 어머니 재산을 차지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부를 차지한 것이었어요. 진수를 앞세우고 진수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그 과정에서 자기 몫을 먼저 챙겨둔 것이었거든요. 어머님이라고 불렀던 그 입이 뒤에서는 그 노인이라고 불렀고 속으로는 단 한 번도 어머님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것도 이제 더 이상 진수에게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유봉재가 이 자료를 가져왔을 때 임혜준 변호사는 자료를 한 장씩 확인하면서 조용히 눈썹을 올렸어요. 그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수경 씨를 공동 피의자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법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넣겠어요. 임혜준 변호사가 이 자료를 법원에 추가 제출하고 추가 고소장을 낸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소율 변호사에게 그 소식이 들어온 것은 오후였어요. 그녀가 수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인 계좌 추적됐어요. 수경의 침묵이 길었어요. 이번엔 계산하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수경의 침묵이 달라졌어요. 춘자 여사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자리에서 임혜준이 말했습니다. 박춘자 씨, 수경 씨는 처음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수 씨도 피해자의 성격이 있어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춘자 여사가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창밖으로 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겨울과 봄 사이에 그 묘한 빛이었습니다. 아들이 수경의 계획에 이용당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그녀의 시선이 창밖의 먼 곳에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다 눈가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손등으로 닦는 것도 잊은 채 춘자 여사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처음 보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것들이 조금 풀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년의견 청구는 공식적으로 취하됐습니다. 법원 서류에 진수의 자필 취하서가 접수되던 날 오전 임혜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춘자 여사는 그 서류를 손에 받아들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창밖으로 이른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눈꺼풀 위로도 빛이 번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빛이 따뜻했습니다. 한참 그대로 있었어요. 눈을 뜨고 나서 그녀가 임혜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임혜준은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어머니 사건 때 상대편이었던 박소율을 이번에 법정에서 마주한 것,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감정이 앞서지 않았다는 것, 박춘자 씨의 사건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수경의 몰락은 빠르고 소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법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날, 수경은 사무실에서 그 문자를 받았어요. 화면을 몇 초 동안 보다가
박소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어요. 2번, 3번. 박소율은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협회 민원 접수 소식을 들은 뒤로 박소율은 이 사건에서 조용히 손을 털고 있었거든요. 수경이 전화를 내려놨어요. 손이 화면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동안 이 판을 설계하고 진술을 앞세우고 박소율을 연결하고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어머님을 걱정하는 척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수경의 턱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이 닿았어요. 그것이 이 여자가 처음으로 기댄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협의 과정도 수경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법인 계좌 자금 추적이 이혼 재산 분할 심리에 그대로 연결됐고 수경이 주장할 수 있는 재산 지분이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처음에 이 판을 설계하고 진술을 앞세운 사람이 수경이었는데 그 판이 뒤집히면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무너진 것도 수경이었어요. 박소율 변호사는 변호사협회 조사를 받게 됐고 권창식 의사도 의학윤리위원회의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초동 고층 빌딩의 통유리 사무실은 조용히 비어가고 있었어요. 빌딩 매각 대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춘자 여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능력과 판단 능력은 정상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에 반한다는 재판부 결정이었어요. 그 결정문이 낭독되던 재판장 방청석에 오칠봉, 유봉재, 강패주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결정문 낭독이 끝나고 판사가 자리를 떴을 때 강패주가 유봉재의 팔을 슬쩍 건드렸습니다. 유봉재가 앞을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가 혼자 춘자 여사의 집 앞에 왔어요. 배를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강패주가 멀리서 그것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0분쯤 지났을까 진수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았어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문 앞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 등이 달라 보였다고 강패주는 나중에 오칠봉에게 전했습니다. 오만하거나 날카롭던 뭔가가 빠져나간 등이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춘자 여사가 우편함을 열었어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어요. 진수의 손글씨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세 문장이었습니다. 춘자 여사는 그 편지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접어서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황학수 씨의 사진이 있는 서랍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황학수 씨는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사진 안에서만큼은 늙지 않았습니다. 춘자 여사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유리를 한번 닦았습니다. 사진 속 얼굴과 오래 눈을 맞췄어요. 됐어요, 영감. 낮고 조용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법원 최종 결정문이 나온 다음 주 토요일 오칠봉이 형수님 댁으로 왔어요. 조직 사람들 몇이 함께였습니다. 다들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무겁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유봉재가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강패주는 꽃 한 다발을 들었는데 결국 노란 프리지아를 골랐어요. 꽃집 아주머니가 봄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고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강패주는 그 꽃을 건네면서 어르신한테요라고 대답했을 때 뭉클했다고 유봉재한테만 조용히 말했어요.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춘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82살의 그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처음과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유봉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강패주가 프리지아를 내밀었는데 멋쩍어서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오칠봉이 그 모습을 보며 낮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오칠봉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춘자 여사 앞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거의 닿을 듯한 깊은 인사였어요. 형수님, 그날 밤 자리를 비운 것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거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유봉재와 강패주가 숨을 죽였습니다. 춘자 여사가 오칠봉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 알고 있었다. 오칠봉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춘자 여사가 이어 말했어요. 알고도 아무 말 안 한 건 네가 알아서 짊어지라는 뜻이었어. 이제 됐다. 그 말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오칠봉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지고 다니던 것이 그 한마디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오칠봉이 잔을 들었습니다. 술이 아닌 물이었어요. 형수님, 오래 사십시오. 춘자 여사가 잔을 들었습니다. 눈이 따뜻했어요. 거실 창으로 봄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노란 프리지아가 그 빛 안에서 환하게 피어 있었어요. 골목 감나무를 창 너머로 보니 겨울 내내 앙상했던 가지마다 연두색 잎이 넉넉하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 잎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처럼요. 박춘자 여사는 창가 쪽으로 시선을 뒀습니다. 82해를 살아온 얼굴이 이 봄빛 안에서 잠깐 편안해 보였어요. 무너지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곁을 지킨 사람들 덕분에 그리고 끝내 허리를 펴고 있었기 때문에 봄을 맞은 얼굴이었어요. 독사 할매는 마지막까지 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놓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박춘자 여사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골목에서 낯선 사내들에게 오늘 하루만 내 아들 노릇을 해달라고 부탁하던 그 장면에서부터 봄 햇살이 가득한 거실에서 됐어요 영감이라고 낮게 말하던 그 장면까지 이 여인이 단 한 번도 먼저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 이야기 내내 마음 어딘가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박춘자 여사 같은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어느 쪽으로도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순간에도 품위를 잃지 않은 사람 곁에는 반드시 누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피가 아니어도 오랜 인연이 아니어도 진심이라는 것은 결국 진심을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칠봉이 3년 동안 혼자 짊어지던 것을 내려놓은 그 순간처럼 우리도 살면서 용기 내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따뜻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